사회의 거장으로 사회 문제에도 적극 참여하셨고 제15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8년 정도 의정평가 1등 국회의원이라고 하십니다. 논산 반월초 논산 대건중 논산 대공고를 졸업하셔서 논산을 사랑하는 작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인생에 대해 그리고 교육에 대해 뜻깊은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백제 계백장군의 정신사와 함께 당나라와 항쟁하는 민족 정기와 그 다음에 동학혁명 때 많은 농민 의병이 논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공주 우궁고개로 들어갈 때 논산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궁고개에서 그 일본군에게 패망을 하고 도망와서 마지막 끝까지 일본군과 싸운 곳이 바로 논산 의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학정신을 이어받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이 충청도 일대에서 크게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정신, 동학정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청정신, 논산정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연무대가 자리 잡은 것은 논산이 땅이 너르고 평화와 우아한 산천과 풍족한 수량을 가진 명당 땅이었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전쟁을 수습하는 최후의 보루가 논산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훗날 행정구역 변경이 되었지만 국방의 총본산인 계룡대 또한 논산 정신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국방산업기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무의 상징 도시가 논산입니다. 강경 동읍리에는 덕유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존하는 국궁터 중에 가장 오래된 국궁터입니다. 이게 1793년에 건립을 했는데요. 이 선비들은 학문을 닦으며 활쏘기를 통해서 정신을 모았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기 유교문화진흥회에 와서 그 활을 쏴봤거든요. 활을 당겨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활 시위를 당길 때 제가 한 뼘이나 한 뼘 반밖에 못 당겨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도저히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활 당기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공부만 한 게 아니고 활, 말타기, 그 창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산수라고 그러죠. 산술, 그 다음에 예법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선비는 무조건 그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해야만 선비다웠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문과 무가 합해져야만 양반이고 선비였습니다. 노성의 종학당에도 지금 국궁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과 과거 급제자와 묵과 이게 과거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 같은 묵과의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떠올려도 논산이 문과 무를 상징하는 양반 정신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논산에는 자랑입니다. 생존 작가 이름을 내건 그 김홍신 문학관이 세계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논산 사람 남상환 회장이 무주상보시 정신으로 무려 72억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김홍신 문학관과 지필관이 바로 여기 반야산 자락.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여기 대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대운동장 위에 김홍신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문학관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논산, 계룡 이쪽에 계신 분들은 고향 자랑을 어디 가서 이 글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정신사는 논산 정신이 스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랑을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초중고 이렇게 다 졸업을 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외아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외아들이 드물었습니다.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의 병도 낚이고 부자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반에 들어가서 의과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의과대학에 응시를 했는데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건국대학교, 그것도 그 시절만 해도 국문과는요 들어가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 시험을 봐서 저는 의대 공부를 했으니까 천만만하게 집에 내려와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합격자 발표를 그 당시에는요 붓글씨로 써서 대학 그 본부에 써붙였습니다. 근데 국문과 20명 뽑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정말로 대학을 2번 떨어졌으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열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옛날에 야간 열차는 굉장히 느리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반월동 철로길 옆에 살았는데 뛰어내리면 다치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뛰어내리고 논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유서를 써놓고 이게 공책에다가 아예 크게 그때 볼펜이 막 나왔을 때예요. 라면도 막 나왔을 때고. 그래서 그때 그 볼펜으로 크게 유서라고 써놓고 그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바둑을 두고 종일 있으면 깜깜하면은 저를 외아들이 이렇게 찾으러 와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안 찾아요. 집에 갔더니 우리 부모님이 제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서 써놓은 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유서를 또 써놓고 밤에 아침에 나가고 그러면 밤에 또 늦게 들어오면 아무도 안 찾으러 오니까 혼자 들어오고 그렇게 거의 열흘 가까이를 유서를 썼어요. 이게 유서를 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죽으려고 쓴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제가 공부 안 한 게 부끄러워서 말하자면 이제 형식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썼다기보다 살기 위해서 쓴 거죠. 근데 그 열흘쯤 지나니까 우체국에서 우체국 과장님하고 배달하시는 분 2분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 그때 논산 우체국이 이사를 했어요. 지금 우체국 자리로.
근데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우편물을 한 통을 그 수채에 놓쳤어요. 그걸 뒤늦게 발견해서 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겉봉에는 대학교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소는 전부 펜으로 잉크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겉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를 열어보니까 물에 젖은 거에서 말린 건데 열어보니까 안에는 이름이 희미하게 나왔어요. 김홍신이라고. 이게 논산에 학교가 몇 개 없으니까 우체국에서 학교도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김홍신은 논산 읍 반월동 125번지에 산다. 제 집을 찾아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합격 통지서예요. 근데 놀란 게 다음 날이 등록금 마감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집 저 집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새벽 기차를 제가 타고 가서 등록을 했어요. 이게 다른 학생보다 열흘 늦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알아봤더니 기숙사는 지방에서 먼 곳에서 온 사람과 그 성적순이 좋은 사람만 우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늦게 왔잖아요. 그리고 서울 써볼 때는 제주나 부산, 목포보다 가까운 곳이니까 기숙사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좀 했어요.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튿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담당자가 막 웃어요. 왜 웃었냐? 20명 뽑는데 제가 21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누가 등록금을 안 내니까 추가 합격시켜서 제가 대학을 겨우 들어갔어요. 자,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씀드리냐면, 이때 만약 제가 나쁜 생각을 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악착같이 자기가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분명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영재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다음에 아마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그 정신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대학을 추가 합격으로 겨우 들어갔는데 입학하자마자 대학 학보사에서 소설 응모를 했어요. 근데 제가 소설을 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지금 문학관에 가보면 그 자료가 전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은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군대 갔다 왔냐? 아닙니다. 근데 1학년이 입학한 학생이 어떻게 소설을 냈냐?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소설 7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읽어보더니 그러면 너는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결국 제가 소설가가 됐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논산 출신이고 그 시절만 해도 건국대학교는 삼류대학이었고 그 다음에 그 시절에는요 국문과를 뭐라고 그랬냐면 굶는 과라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 취직을 못한다 이거요. 심지어는
건더기가 없는 국물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시받던 학과예요. 근데 제가 1981년 이제 그 전두환 계엄 때입니다. 제가 80년에 도둑놈과 도둑놈이라고 하는 글을 썼다가 그 당시에 보안대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81년에 제가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소설의 시작이 논산입니다. 이게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철로하고 반월초등학교 중간 동네예요. 반월동. 그쪽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인간시장을 냈는데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성경책을 빼고 그냥 보통 책으로 100만 부를 처음으로 팔린 밀리언셀러 작가로 제가 역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 인물하고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국회의원도 됐고, 그래서 대학 교수도 됐고, 그래서 MBC 재단이사도 됐고, 그래서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도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 바로 논산정신이었어요. 제가 굴하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겨내야 돼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어느 날 초등학교 때죠.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동네에 장애 학생이 좀 있었어요. 다리를 저는 이게 소아마비였죠. 학생이 있는데 애들이 골리니까 저도 따라서 골렸어요. 바보짓이죠. 근데 어린 마음에 모르고 골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데리고 그 장애 학생 집에 들고 가서 그 학생한테 잘못했다고 비를 하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이 돼요? 다른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그 장애 학생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머니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잘못했다 그랬더니 그 장애 학생이 씩 웃더니 괜찮아. 그리고 저 이제 어머니 따라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회초리를 해오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린 책에 그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느다란 나무를 이렇게 이제 회초리를 가져오면은 더 혼날 것 같아요. 그게 굵은 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때릴 줄 알았거든요. 잘못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시는 장애 학생 놀리거나 하지 말고 친하게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그러더니 옛날에는 한복이라 이게 버선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걸 치맛자락을 올리니까 어머니 종아리가 나오잖아요. 버선 위에로. 그러더니 회초리를 나한테 주고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네가 장애 학생을 골렸으니 네가 엄마를 때려라. 그래서 제가 회초리를 놓고 막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평생 장애인들하고 함께 잘 살았어요. 얼마나 덕을 본 줄 아세요?
제가 장애인 복지법을 국회의원 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ROTC 출신으로 철책전 소대장을 끝나고 중2 때 제대를 하고 취업을 한 게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했고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선명회라고 했어요. 그 산하기관에 나환자를 그 시절 말로 얘기해요. 나환자를 도와주는 기관에 들어가서 나환자들하고 2년을 함께 살았어요. 근데 나환자들이요, 왜 얼굴이 검냐면 DDS라는 약이 독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6개월을 먹으면서 나환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바람에 제가 최초의 장편소설 그 해방영작이라는 소설이 바로 나환자 이야기예요. 자, 제가 나환자들을 도와주며 2년간 살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그 어머니가 저한테 회초리를 때린 게 아니고 회초리를 저한테 주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장애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때린 게 아니고 네가 엄마 종아리를 때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여러분을 야단치고 혼내는 것은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어린 마음에 저처럼 섭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친엄마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온갖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는 게 바로 내 아이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셨죠? 이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 마셔요. 물이 맛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없고 콜라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한 2, 3일 마시면 지겨울까요? 맛있을까요? 예? 지겹겠죠? 응. 그러니까 물은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마셔요. 자, 두 번째, 공기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셔요. 만약 공기가 향기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향기 나면 숨쉬기는 지겨워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게 81년이네요. 81년 가을에 그 당시는 해외여행을 못할 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간 시장이 폭발적으로 팔리고 유명해지니까 제가 그 MBC 심야에 0시에 플랫폼,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 끝나면 바로 제가 밤 12시부터 0시에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라디오. 그때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흑백이고 이렇게 많이 안 팔릴 때니까, TV가 얼마 없을 때니까 전부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근로자들 여러분들은. 그때 제가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유럽하고 인도 여행을 떠났는데 취재하러 프랑스에 먼저 도착해 가지고요. 그때 유명한 게 무슨 넘버 9이라고 하는 향수였어요.
그걸 선물용으로 사고 저도 한번 뿌려보겠다고 이렇게 옷에다가 좀 잔뜩 뿌렸어요. 모르니까. 하루 종일 그 향수가 조금 뿌려야 향기가 나는 것이지 향수를 많이 뿌리면요 정말로 숨을 못 쉬어요. 지겨워서. 그러니까 공기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셔요. 그런데 물과 공기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에요. 근데 물과 공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군 줄 알아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맛있고 향기 나게 살아야 돼요. 맛있고 향기 난다는 게 뭐냐면 첫째, 건강해야 돼요. 둘째, 부지런해야 돼요. 셋째, 두뇌를 잘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뇌를. 그 다음에 넷째, 여러 사람하고 잘 어울려야 돼요. 다섯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인구가 가장 적은 인구로 전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지금 한 600 몇십만 밖에 안 되고 미국에 한 600여만, 전 세계에 해봐야 1500만, 1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근데 세계 경제, 과학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 누굴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전 세계의 유대인가 지배하던 상가를 다시 지배한 사람이 전부 한국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뭐냐면 티크놀람 정신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가자.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정신이냐?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홍익인간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 널리 이롭게 하자. 이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K컬처, K-팝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세계로 지금 가는데요. 한국인이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르고, 한국인이 먹으면 따라 먹고, 한국인이 입으면 따라 입고, 한국인이 춤을 추면 따라 춤추고, 이게 전 세계가 그래요. 아까 로마하고 유럽 얘기했죠. 제가 몇 년 전에 법륜 스님하고요, 9월에 우리 문학관에 와서 증문즉서를 해주셨는데 개인적 행사는 일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일 전에 양평에 가서 있었는데 제가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거기까지 놀러 오셨어요. 잠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륜 스님하고 미국에요, 열 하루에 미국과 카나다 8개 대도시에 9번 특강을 했어요. 법륜 스님하고. 그때 하버드 대학을 가서 제가 놀란 거예요. 가니까요, 한 몇십 명이 캠퍼스에서 있어요. 여기 대학처럼 캠퍼스. 세계적인 대학 아니에요. 근데 가니까 놀라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이게 조그만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게 뭐지? 말춤 춘 게 누구죠? 예? 이 말춤을 한국 학생이 가르치니까 외국인 학생 한 30여 명이 전부 따라서 춤을 배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지금 전 세계가 그 방탄소년단, 그렇죠? 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미국에 가면은 우리가 먹는 김이 있죠? 김을 블랙 페이퍼라고 그래서 한국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김이 모자라서 난리예요. 한국 김이.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향기나고 맛있게 사는 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통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평균 수명이 90이 돼요. 지금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평균 수명이 9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0년 잘라볼게요. 앞에 어려서부터 30년은 공부하는 나이예요. 중간에 30년은 일해서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건강하게 놀이를 하면서 즐기면서 세상에 보탬이 되는 봉사활동, 남을 도와주는 거,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요,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절대 빈곤 국가 있죠? 침략받아서 식민지였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살았죠?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300만 명이 죽었죠? 아직도 대한민국은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예요. 근데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고,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 아픔을 해결하고 기쁨을 얻어내야만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문명국가가 됩니다. 이 작은 나라,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죽기 살기로 아끼고 일하고 돈 벌고 여러분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여권 있죠? 여권을 공항에서 탁 내면은 코리안 이렇게 웃으면서 통과를 잘 시켜줘요. 이게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냐? 젊은 시절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국영수가 한국 교육 제도 때문에 할 수 없이 국영수를 잘해야 돼요. 지금 교육 제도상 할 수 없어요. 젊어서는 국영수를 잘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면은 예체능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배려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뭐랄까, 지겹다고 할까요? 그게 공부예요. 그럼 공부를 왜 하게 만들었을까요? 원시 시대부터 언제건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나보다 건강하고 즐겁고 재밌고 여유롭고 부자답고 멋지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부모님처럼 똑같이 아이에게 모든 걸 투자해요.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자, 찰스 다윈이라고 알죠? 그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똑한 정도, 강한 정도, 뛰어난 정도, 그걸 뛰어넘은 종이 누구냐?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동물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걸어 다니지만은 완전히 그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은 사람도 네 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불을 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립동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서서 다니게 돼 있죠. 근데 그 바람에 이제 이 뇌가 한 약 1.5kg 가까이 이 뇌 기능이 우리를 인류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건 변화에 잘 적응했다. 그게 뭐예요? 변화에 적응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산수, 수학, 이 외국어에 이제 재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걸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영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재로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더 나은 영재가 되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것을 잘 습득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이제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이게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적응을 해주고 들어줘야 돼요. 제가요, 이것도 좀 자랑이네요. 말을 하다 보면은 여기 김홍시 문학관에 가보면은 제가 쓴 책이 지금까지 쓴 책이 작년까지 제가 쓴 책이 139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139권을 썼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139권을 쓸 때까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돈 때문에 썼을까요? 아니에요. 제 인생을 갈고 다듬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니까 제가 가진 능력은 글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글을 열심히 써서 139권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 고향 후배가 72억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개인이. 순전히 개인 돈을 쥐어줘서 저렇게 문학관을, 세계적인 문학관을 쥐어줬어요. 생존작가 문학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지만은 여러분하고 만났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요,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면은요, 반란군 지역이에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거기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쟤들이 봉사활동을 가면은 정부군이 몇 년 전에 갔더니 정부군이 반란군한테 쟤들을 인수인계를 해요. 그러면 반란군들이 쟤를 지켜줘요. 왜냐하면 반란군 지역에 학교와 장애인 학교를 져주기 때문에요. 근데 거긴 장애인이 많아요. 왜 많느냐? 그 밀림지대에서 살아요. 살기 때문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한 6살 이 정도 되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여자 나이 32, 33살이면 할머니가 돼요. 학교가 없고 그냥 원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원시 시대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학교를 져주니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아직은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요. 이제 재작년에 밀림지대 원주민들 사는 곳은요,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오솔길 벼랑, 절벽 위에 그냥 오솔길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재작년에 하도 고생을 해서 작년에는요, 작년 12월에는 제가 누구한테 선물 받은 아주 좋은 신발 있죠, 운동화. 그걸 신고 갔어요. 근데 그 신발은 좀 비싼 거라 뭐냐면은 여기는 12월이고 거기는 날씨가 따뜻한 때이기 때문에 이 신발이 바람이 술술술 들어오는 아주 고급 신발이었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원주민 장애인 학교 산꼭대기에 있는 거죠. 저 지금 밀림지대에서 내려오는데 신발 바닥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벌렁거려요. 이거 벌렁거리면 못 걷습니다. 그랬더니 법률 스님이 그걸 묶어줬어요. 근데 조금만 걸어가면 또 이게 끈이 끊어져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어느 정도 내려와 갖고 저만을 위해서 산악길에 찝차를 불러서 저만 찝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급하니까 신발 하나 샀죠. 그러면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스승은 본래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스승은 아랫사람에게 시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봉사, 배려, 베품을 합해서 시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스승다운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반드시 시봉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잘 가르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시봉이에요. 저도 대학 교수를 할 때요, 무려,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기록이 있어요. 무려 그때 대학생 수가 적을 때인데 무려 2,500명이 제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점수를 첫째 잘 줬어요. 네. 두 번째, 캐리큘럼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과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가 내 과목만큼은 인생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인생학을 강의했어요.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2,500명이 됐어요. 자, 제가 시험 문제 낸 거 2개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요, 특히 대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아야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미리 범위를 일러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내 과목만은 교과서 공부를 절대 하지 마라. 교과서 공부하는 건 바보다. 다른 선생님 건 교과서 공부를 하고 내 과목만큼은 수업만 잘 들으면은 점수 무조건 잘 줄게. 그래도 수업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조교를 안 들고 들어가요.
시험 감독할 때 조교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50분 시험을 보면은 대학교 시험은 이렇게 8절지 큰 거예요. 줄이 쳐져 있는 거. 그걸 조교 나눠주고 감독 없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 줄 아나요? 칠판에다가 한 줄 쓰고 저는 그냥 집에 가요. 그러면 50분 뒤에 조교가 가서 시험지를 다 걷어요. 자, 아무도 안 보니까 컨닝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 시험은 컨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칠판에 쓰고 전 집에 가요. 오늘 만약 1억 원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고 집에 가요. 자, 1억 원이 생긴다면은 이거 컨닝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1억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면 대개 3등분 해요. 어떻게 쓰느냐? 3등분을 해요. 1억 원을. 그래가지고 저축을 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교회나 뭐 어디에 기증을 한다. 세 번째, 대학생들이니까 연인하고 여행을 한다. 아니면은 자기가 평소 사고 싶었던 뭐 자동차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요, 제가 만점 준 학생이 누군 줄 알아요? 제가 칠판에다가 만약 1억 원이 생긴다면 쓰고 나가는데 조금 있다 나가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을 만점 줬어요. 뭔 줄 아세요? 내게 그런 행운이 생길 리 없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만점을 안 줘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또 시험 문제, 시험 공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썼어요. 내 첫사랑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거 컨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무지하게 복잡해요. 점점 복잡해져요. 이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철학, 역사, 문학, 예술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문학, 예술, 역사,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 종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왜? 죽지 않는데 그런 게 왜 생겨요?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기 때문에 문학, 예술, 철학, 종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은 죽음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 예술, 종교, 철학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 수 있느냐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건 앞으로 이 세상을 너무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게 말하자면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필리핀 얘기했죠. 필리핀은요,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를 지어주고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동네에다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농토를 개간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곳에만 나와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비싸고 좋은 신발이라 몇 년 동안 묵혔다가 신었잖아요. 그랬더니 저만 몰랐어요. 여기 아마 어머니나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신발은요, 좋은 신발은 안 신고 오래 두면 반드시 밑창에 갈라져요. 그러니까 고급스럽고 귀하고 비싼 것은 빨리 써먹어 줘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게 누구예요? 나.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잘 써먹어 줘야 돼요. 그럼 지금 이 학생의 나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먹는 게 뭐예요? 할 수 없이 잘 써먹는 게 뭐냐면 학생이라는 그 뜻이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우는 것이 나를 잘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잘 써먹으려면요, 참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편안한 걸 피해 줘야 돼요. 근데 공부는 맛있고 달고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성현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젊었을 때 진실하게 배우지 않고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가짜다.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한 말로 공짜가 있잖아요. 근데 공짜라는 건 전부 모조품이거나 가짜이거나 그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공짜가 없어요. 인생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진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죠. 대한민국을요, 지금은 아닌데 명품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 계신데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성형 천국, 명품 천국,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실은요, 저 이제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가보면은 지금도 뒷산 올라가는데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급품이고 비싸고 좋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주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남한테 잘 보일 때요, 잘 보일 때 뭐냐면은 명품을 걸친 것보다 내가 인간 명품이 돼야 돼요. 근데 인간 명품은요, 어떤 사람 인생 명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영재교육 그 과정이잖아요. 여러분이 인간 명품이 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재라는 소리를 제대로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 적어도 30살까지는 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과목,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준 사람, 이 사람이 영재고 명품이 돼요. 인간의 명품이면 그 가족, 그 친구, 그 주변이 다 명품이 돼요. 여러분, 제가요,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진 걸 사람들이 전부 명품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제 가족도 명품으로 인식을 해줘요.
제 주변도 다 명품으로 인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명품, 인간 명품처럼 사실래요? 그냥 대충 사실래요? 그렇죠? 명품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이 몇 시죠?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거 할게요. 한국이요. 왜 이렇게 점점, 빈곤했던 국가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강수량이 1000mm 이상 오는 나라는 논농사를 주로 져요. 그리고 1000mm 이하는 대개 밀농사를 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악국가, 농경국가, 정착국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양은요,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끼리 전쟁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계속 빨리 성장했어요. 왜? 남의 문명을 합해졌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이게 전쟁에서 이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무기를 개발해야죠. 식량을 보급해야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 멀리까지 가서 전쟁을 하려면 비상식량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농경국가, 정착국가,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민족이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논농사를 지려면 품앗이를 잘해야 돼요. 품앗이가 뭐예요? 자, 모를 심을 때도 죄송합니다. 혼자 심으면은 허리 아프고 얼마 못해요. 여럿이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이렇게 해야 모를 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심고, 내일은 이 집에 가서 심고, 모레는 이 집에 가서 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추수할 때도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럿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장난을 쳐가면서 추수를 했어요. 왜? 특히요, 벼는 추수기를 놓치면은 이 빗물이 묻어가지고 이 쌀 알을 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수를 잘해야 돼요. 빨리 탈곡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서로 합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품앗이 정신, 둘의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요. 제가 서울에 우면산 무너지던 해 새벽에요. 제가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에 아침 7시에 특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7시에서 7시 30분까지는 밥을 먹고 새벽 7시 반에서 9시까지는 특강을 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미리 이메일이 와요. 그날 거기에 참석하는 게 기업인들이에요. 이제 사장님들이죠. 이게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 92명 명단이 저한테 왔는데 보니까 전부 부자들이고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명 있고.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제가 서울에 이제 일반 주택에 살거든요. 그러면 대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계단이 2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2계단 아래는 이제 아스팔트 길이죠. 그런데 제가 그 대문 열고 나가는데 저를 데려온 기사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우산 큰 걸 해서 차를 태웠는데 제 구두가 물에 찼어요. 비가 이만큼 흐른 거예요.
한 25cm, 30cm가 흘러가지고 구두를 이렇게 디디니까 이 물이 구두 속으로 포근당 들어와서 이 구두 안에 물이 찼어요. 그래갖고 호텔에 가서 양말을 짰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운전해주는 기사는 그 잠깐 사이에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그만큼 비가 무섭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오늘 92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50명이 오면 정말 많이 오겠구나 그랬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다 망쳤다. 왜? 92명이 와야 되는데 50명도 안 오면 망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92명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것이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정진과 실력과 끈질긴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선진국이 될 겁니다. 그게 얘기한 게 십몇 년 전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거는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루 잘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그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그 해적선 영화, 해적선 만화나 영화 기억해요? 예? 해적선 두목은 뭐 하고 있죠? 안대하고 있죠? 안대하고 있어요? 해적선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아마 해적선 그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요, 해적선 두목은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을까요? 눈싸움하다 눈 다쳐서? 아니에요. 해적선 선장은 눈을 다쳐서 안대를 한 게 아니고 두 눈이 다 멀쩡해요. 그리고 늘 먼 바다를 보기 때문에 눈이 더 좋아요. 근데 왜 안대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 때요, 장애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안대 해보고 휠체어 타보고 해봤는데 안대를 하면은요 너무 깝깝해요. 그 거리감도 없고 이게 높고 낮은 것도 잘 몰라요. 왜 했느냐면 남의 배를 쳐들어가면 그때는 전기가 없던 때라 선실로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 모래 고래 기름으로 겨우 불을 킬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면 숨어있던 적이 칼로 푹 찌르면 죽잖아요. 그죠? 이제 짐작했죠? 그러니까 선실에 들어갈 때 깜깜하기 때문에 안대를 하고 있다가 망막세포는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둠을 관장하는 세포와 밝음을 관장하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깜깜한 때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대를 하고 있다가 불편해도 문 열고 들어갈 때 안대를 빼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한쪽 눈을 막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곧 평소에 자기에게 불편한 거 있죠? 자기에게 불편한 걸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왕초가 되고 대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이 컴퓨터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만년필로 글을 써요. 만년필로. 그러면 만년필로 글을 쓰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런데 이 불편한 걸 감수하고 살았기 때문에 139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공부가 편하네요, 불편해요? 예? 예? 얘기 한번 해봐요. 편하네요, 불편해요? 예. 공부라는 게 불편해요. 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불편해요? 편하네요? 자, 운동한다는 건 몸을 쓴다는 것은 이미 그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몸을 불편하게 움직인 사람이 건강해요. 이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두뇌도, 마음도, 생각도 뭐예요? 불편해야 돼요. 이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행 체제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 하나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속아가지고 몇 년 전에 안나푸르나를 다녀왔어요. 속지 않았으면 거기를 왜 가요? 맨날 며칠을 그 폭설 속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젠하고 스틱 2개에 의지하고 올라가야 돼요. 고통스럽기가 말도 못해요. 제가 다녀온 다음에 아시죠? 충남교육청하고 선생님들이 제가 다닌 코스에서 고드름이요. 아마 고드름이 이 지름이 아마 한 3, 4m 될 거예요. 그렇게 큰 고드름이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바위 틈에. 그리고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그것이 폭삭 무너져 갖고 그 귀한 충남교육청 공무원과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8개월 만인가 수습을 했어요. 그때 찾았어요. 그렇게 험한 곳이에요. 갖고 이제 어몽길 대장한테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별거 아니까 다녀오세요 그래요. 근데 고생을 죽게 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튿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너무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데 후배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지금까지 본 게 뭐가 있습니까? 본 게 없어요. 왜? 온통 눈밭이에요. 근데 사진 찍어도 배경이 다 하얘요. 아니, 이게 눈이 몇 미터씩 와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이 마지막 빙벽을 올라갑시다. 왜? 거기를 올라가면 히말라야 14봉이 다 보입니다. 그걸 보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가야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히말라야에 왔다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길 또 기어 올라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히말라야 14봉이 쫙 보여요. 지금 제가 여기 사진, 동영상이 있어요. 사진 찍고 동영상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 히말라야 14봉은 수수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보고 경탄을 하면서 왜?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는 경탄하지 않냐 이거죠. 나한테 경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아요. 어른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돼요?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갈고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내 주변도, 내 이웃도, 대한민국도, 그리고 온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내가 역할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잘 정진해가지고 남북통일 반드시 일궈내줘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쪽의 재력과 기술력, 이게 합해지면은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오늘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메모를 잔뜩 해왔는데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강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입시 이야기 이외에는 듣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스승의 날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학교 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갔는데, 스승의 날. 우리 아이만 아빠를 쳐다보고 나머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들끼리 그냥 놀아요. 그러니 거기서 강연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마음속으로 걱정했던 이유는, 가서 무슨 얘기할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영재들, 두뇌가 구조적으로 뛰어난 이 학생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선생님들 계셨죠? 부모님들 계시죠? 이 세 그룹을 전부 어떻게 아우르나, 이 고심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메모는 해왔지만은 가서 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자, 이러고 그냥 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준비를 해주신 교육청 관계자,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어렵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면 그때서 이제 휴 하는데, 우리말에 뒷광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나 뭐 하여간 무용이나 뭘 보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온 사람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박수도 받고 환호를 받아요. 그런데 뒤에서 저기서 이제 촬영하고 마이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뒷광대라고 해요. 자, 이분들이요, 지금 저기서 전기 다루는 분이요,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만약 전기 다루는 분이 전기 코드만 잘못 꽂으면은 이 행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뒷광대, 내가 공부하는데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청, 그 다음에 국가, 그러면 그 국가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를 만드는 분들,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이렇게 조정하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고마워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보이지 않지만은 고생한 모든 분들에게까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이요, 특히 다른 교육보다 영재교육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감내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런 훌륭한 자녀를 말하자면 지도해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함께한 여러분 반드시 인간 명품이 돼서 여러분이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꼭 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